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2일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가 다 가고 하반기가 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요즘에는 그 북중미 월드컵 시즌이라 저도 그 축구 경기 보는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참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은 제가 이제 사업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몇 마디 할까 합니다. 그 월드컵 중계를 보면서 원래 세계 강 나라 대표들 중에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축구 스타들이 많잖아요. 포르투갈의 호날두라든가, 아르헨티나의 메시라든가, 잉글랜드의 케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 월드컵 축구에서, 그 세계 스타로 이름이 올려 있는 사람은 경기하는 도중에 그 골대 밖으로 볼을 차면 안 됩니다. 그 아르헨티나의 그 경기를 봤는데 메시 그 캡틴 그 골스타 아르헨티나 메시 있잖아요. 그 사람은 골대 밖으로, 요번에 경기를 봤는데 골대 밖으로 거의 볼이 밖으로 안 나갑니다. 대부분 골대 안으로 들어가요.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골대 안으로 찼는데 골키퍼가 거미손이라고 해서 잘 잡아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해를 해요. 보는 관중이. 그렇지만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그 호날두라든가 메시, 잉글랜드 케인, 그 프랑스 음바페 이런 사람들도 헛발질을 잘 안 합니다. 그 헛발질 한다는 것은 똥볼이라고 하는데, 그 똥볼을 차더라도 그 골대 너무 밖으로 많이 나가게 차면은 스타라고 할 수 없죠. 그 음바페라든가 그 메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요번에 그 세 골을 넣었잖아요. 아르헨티나 메시. 전부 다 슈팅을 4번을 했는데 전부 다 골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3골은 들어가고 1골은 골키퍼가 막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름이 난 그 축구 선수라고 하면은 그 월드컵 경기에서 몇 경기를 뛰는 동안에 최소한 한두 골이라도 득점을 해야 스타지. 그 월드컵 경기가 중요하잖아요. 또 그때의 실력을 보여줘야 진짜 빅스타다, 그런 얘기죠. 그 아르헨티나 메시 같은 경우에는 세 골을 넣었잖아요. 한 골은 골키퍼가 딱 막아서 안 들어갔고, 전부 다 골 밖으로 차는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름난 스타라고 하면은, 아이고, 이름난 골스타가 골링을 했는데 골대 밖으로 너무 많이 나갔다. 저기 스타야? 골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골대 안으로는 차야지.
골대 안으로 차가지고 골키퍼가 잡아내는 거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골대 밖으로 똥볼을 차가지고 너무 벗어나게 골대 밖으로 차게 되면은 저게 무슨 스타야. 그리고 경기를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뛰는데 한 골도 넣지 못했다. 어시스트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뭐 골을 다른 선수들이 골 넣게 하는 어시스트도 중요하지만은 자기가 직접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월드컵 경기에서 보면은 한 세 경기는 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 골이라도 집어넣어야 그게 스타지. 이번에 그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한 골도 못 넣었잖아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호날두라든가 메시 같은 경우에는 골스타, 중심으로 패스를 해가지고, 이제, 호날두라든가 메시가, 골을 넣도록, 선수들이, 전부 협조를 해서, 메시한테 연결을 해라 해서, 메시 중심으로 축구 경기를 운영해가지고, 넣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한두 골을 넣어야 한다는 얘기죠. 세계적으로 알려진 축구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마크가 심하잖아요. 메시라든가 호날두, 뭐, 음바페,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났는데 그 사람들도 마크가 심하잖아요. 집중적으로 달려들어서 막는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스타는. 그래야 제대로 된 스타로 월드컵에서 인정을 받는다. 소속팀에서 아무리 잘했다고 하지만은 월드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의 월드컵 팀마다 스타가 있잖아요. 아르헨티나는 뭐 메시, 그다음에 프랑스는 뭐 음바페, 그다음에 잉글랜드는 뭐 케인, 뭐 포르투갈에는 호날두, 이런 스타들이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 대부분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골을 찾는데 골대 밖으로 너무 골대 안으로 차는 게 아니라 골대 밖으로 완전히 똥볼을 찼다 그러면 저기 스타야? 골대 밖으로 벗어났다고 해도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거하고 1m, 2m 이상 아주 많이 벗어난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골대 밖으로 벗어났다고 해도 한 1m, 50cm 차이로 살짝 벗어난 경우에는 스타다 할 수 있지만은 2m, 3m로 골대 밖으로 똥볼을 차서 넘겼다. 그게 스타냐? 그렇게 이제 시청자들로부터 좋지 못한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안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골대 안으로는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골대 안으로 찼는데 골키퍼가 잡아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합니다. 골키퍼가 잘해서 잡았구나 이렇게 인정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가 왔을 때는 반드시 집어넣어야 하는 것이 스타입니다. 스타고 스타가 아닌 기준이 거기에 있어요. 1대1 골키퍼하고 1대1로 맞대응 되는데 집어넣지 못하고 골키퍼가 잡았다. 아니면은 옆으로 살짝 돌려가지고 찼는데 골키퍼 밖으로 너무 많이 나갔다 하는 것도 스타가 아니죠. 만일에 골키퍼하고 1대1로 맞중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집어넣었다. 이게 스타입니다. 메시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살짝 한번 모션 를 취해가지고 골키퍼를 제친 다음에 집어넣든지 그것이 스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놓치지 않고 집어넣는 것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의 스타의 생명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경우가 축구 경기 중에 많이 오지 않아요. 한두 번 오면 잘 오는데 그 경기를 놓치는 스타는 스타가 아니다. 프랑스 음바페도 요번에 2골인가는 넣었잖아요. 그리고 호날두 같은 경우는 한 골도 못 넣었잖아요. 자기인데 왔는데 볼이 정말 슈팅하기는 좋지 못한 그 패스가 자기인데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잘 응용해가지고 바로 잡아서 집어넣는 것이 스타입니다. 동료들이 축구 조직에서 동료들이 패스를 좀 잘해줘라. 패스가 별로 좋지 않아서 넣지 못했다 하는 것은 이유가 잘 안 되지요. 좋지 못한 패스에도 불구하고 그 패스를 잘 활용해서 집어넣는 것이 바로 스타다. 그겁니다. 그거예요. 자기 소속팀에서 아무리 잘하고 축구왕이라고 해도 월드컵에서 뭐 2경기, 3경기 뛰는 도중에 한 골도 넣지도 못하고 월드컵을 마감했다. 그러면 그 조직의 감독이 그 나라의 제일 잘하는 축구 스타, 뭐 호날두, 메시라고 하더라도 후반에 가면은 교체 선수로 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축구팀 간의 시비가 아주 서로 좋지 못한 인상을 주잖아요. 왜서 축구 스타를 빼내겠어요? 그 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축구 스타를 빼내고 다른 사람을 교체를 투입했는데 새로운 선수가 골을 넣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구 감독은 그런 생각을 하지요. 축구 스타를 계속 전반전에 뛰고 후반 몇 분까지 뛰었는데 한 점도 넣지도 못하고 결정적인 어시스트도 못했다. 그러면 감독이 봤을 때는 이거 계속 끌고 가면은 아무리 지겠다 하니까 이제 교체하는 겁니다. 아이고, 같은 나라의 감독이 왜서 자기 나라의 제일 잘하는 축구 스타를 왜 뺍니까? 거기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지겠다. 계속 그 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축구 스타를 교체하지 않고 끝까지 90분 가까이 끝까지 했다. 그런데 한 골도 못 넣고 무승부 아니면 졌다 하면은 축구 스타 책임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축구 감독은 차라리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규 선수를 집어넣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 스타라고 해서 월드컵 경기 2-3경기 하는 동안에 결정적인 순간 반드시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패스를 엉망으로 줬다 해도 그걸 잘 살려서 한번 리바운드를 해서 좋게 볼을 만들어서 집어넣더라도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야. 동료가 패스를 정말 엉망으로 나한테 줬다. 그래서 내가 슈팅을 할 수 없는 패스다 하는 것을 볼을 드리블로 해서 맞춰가지고 집어넣어야 하는 것이 스타입니다. 어떠한 악조건이라고 해도 그것을 응용을 해서 좋은 볼로 터치를 해서 집어넣어야 하는 것이 각 나라의 축구 선수의 스타, 캡틴, 스타의 조건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요. 내가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에 보면은 그 아르헨티나의 그 메시 같은 경우에는 3골을 넣었잖아요. 가장 그 우수한 그 과연 스타가 스타다 하는 느낌이잖아요. 패스가 별로 좋지 않아도 악조건의 패스를 가지고 자기 좋은 패스로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이 스타입니다. 아무리 나쁜 조건으로 와도 그것을 응용해 가지고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 같은 경우에는 골대 밖으로 차는 경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요번에 전부 다 그 4골을 슈팅을 했는데 1골은 골키퍼가 잡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차는 것도 이제 골키퍼 정면으로 차면은 그것도 스타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내가 항상 골키퍼 밖으로만 차지 말고 골대 안으로 차야 한다 하지만은, 아니 차는데 바로 골키퍼 정면으로 빵빵빵 차면 들어갑니까? 골대 밖으로 차지 않으면서 골대 안으로 차도 골키퍼가 잡지 못하는 코너 쪽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어렵다는 얘기고, 그게 이제 그 축구 스타의 생명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각 나라 뭐 호날두라든가 뭐 다른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 잉글랜드의 케인 같은 경우에도 그 축구 스타의 이름을 그대로 연결해 가지고 몇 골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시 같은 경우도 호날두는 넣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인정을 못 받아요. 월드컵에서 잘해야 자기가 축구 생명이 연장된다는 얘기지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만일 호날두가 이번에 나이는 많았지만은 호날두가 경기에서 4골 이상을 넣었다 하면은 50까지도 축구 선수 할 수 있다. 우리 소속팀으로 거액을 줄 테니까 오라. 그게 월드컵에서 그 축구 선수가 출세하는 길입니다, 바로. 월드컵에서 성적이 좋아야 각 나라에서 보면서 콜이 들어오지요. 우리 소속팀으로 거액을 줄 테니까 우리 소속팀으로 입단을 해라. 이런 제의를 받는 곳이 월드컵이다. 축구에서 출세하는 길이 월드컵이다. 거기에서 몇 경기를 하는 동안에 한 골도 넣지 못했다. 무슨 놈의 스타입니까, 그게? 팀에서 운영할 때 그 축구 스타 위주로 운영을 하지 않아서 나인데 좋은 골이 오지 못해서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악조건인 상태에서도 집어넣는 것이 스타입니다. 안 그래요? 정말로. 수비도 잘하고, 저쪽 자기 수비에서 수비를 하면서 그 골을 드리블해서 달려서 70m, 80m를 달려서 골을 집어넣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동료들이 지원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서 집어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열광을 하지요. 그 축구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정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저도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그래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인간관계, 리더십, 이런 것도 이제 교양 과목으로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의 인간관계라는 것은 옛날의 그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지금이 완전히 실종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실종됐어요. 내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텔레비를 보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숨어서 피우니까 담배를 피우는 흡연 구역을 만들어 줬다.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학생은 저게 흡연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쉬는 시간에 가서 담배 피워라.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시대는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흡연, 담배라는 것은 피우면은 그날로 퇴학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혼나지요. 옛날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지만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인성과, 모든 인간관계가 실종돼 간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세상도 돌아가실 때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인성, 학교, 교권, 이런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계의 여러 분야에 다 문제점이 도출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 군데만 예를 들었지만 그것은 지나친 과열된 경쟁사회, 지나친 인구 증가, 지나친 인구 증가에 의한 환경 파괴, 환경 파괴에 의해서 식량 부족, 그 다음에 자원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세계 갈등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인재지변으로 간다. 그것이 곧 세상이 돌아가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쉽게 우리가 말하면은 지구 종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구의 태초 시대로 돌아간다. 그게 이제 회귀성이라고 하지요. 우리 연역법하고 균화법이 있잖아요. 다시 원시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연역법이 있고 균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이 사회라는가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환율이 오르고 이런 것도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환율이 앞으로 정책으로는 잡을 수가 없고 물가를 정책으로 다운시킬 수도 없어요.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금리 인상이잖아요. 금리 인상. 그전에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물가 많이 올렸으니까, 그 이자를 많이 준다 하면은 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시장에 돈이 하나도 말랐다 하면은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정책을 이용한 물가 안정이에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통했지요. 인구 증가가 적당하고 환경도 파괴가 안 되고 했을 때는 정책적으로 물가 안정이 가능한 시대가 됩니다. 그게 이제 물가 안정이 돼가지고 2%대 안정적으로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완화 정책, 이자를 좀 적게 주고 양적 완화, 양을 많이 늘린다. 그러니까 여신 정책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자를 높이면 수신 정책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많이 걷어들인다. 여신을 많이 한다. 돈을 많이 시중에 풀리게 한다 하면은 이자를 많이 낮춘다. 그전에는 양적 완화 정책을 써가지고 은행에 돈 1억을 넣어봐야 마이너스다. 제로 금리가 생겨가지고 양적 완화했으니까 돈을 많이 은행에서 빌려가가지고 많은 사업을 해라. 그게 안 됐잖아요. 이게 먹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먹히지도 않고 저것도 먹히지 않을 때 그게 딜레마 현상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진퇴양난이다 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다 하는 것을 영어로는 딜레마 현상이다. 밸런스가 완전히 깨졌다는 얘기예요. 밸런스가. 세계는 지금의 모든 밸런스가 깨져가고 있는 길로 치닫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도 옛날에는 통과할 때 완전 무료 세계 해수 공유 바다다. 공해상의 바다로 누구나 통과할 수 있고 무료다. 그런 거 이제 돈 받겠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말하자면은 인구 증가에 의한 환경 파괴로 치열한 경쟁으로 세상이 돌아가시게 됐다 하는 길로 치닫고 있다는 얘기죠.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IMF 시대, IMF라는 게 국제 구제금융기관을 갖다가 이제 얘기합니다. 가정만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국가도 채무 불이행 국가가 되면은 국가 부도가 났을 때 국제은행인 IMF에서 그 나라가 다시 회생해가지고 원상복구가 되도록 돈을 빌려주는 은행을 IMF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는 우리가 IMF 시대 때는 그래도 인구 증가도 또 많이 없고 환경도 많이 파괴 안 되고 해서 농산물도 많이 생산되고 그런 시대에서는 우리 국가가 정책적으로 잘못된 노선으로 결국은 국가 부도가 났을 때는 금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형성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안 됩니다. 만일에 국가 부채가 되면은 국가 부도가 생기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국가 부도가 났잖아요. 그런데 IMF도 국제기구에서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여건이 돼 있어가지고 빌려줄 수도 없어요. 이 나라에서 터지고 저 나라에서 터지고 그러는데 국제 은행에서 돈을 다 빌려줘가지고 전체 국제사회 국가를 살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종이돈을 지게로 차로 한 차를 가지고 가도 라면 한 개밖에 못 산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달러만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수출해가지고 돈을 받을 때 달러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지 않고 달러만 저축을 해 놓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달러가 들어와가지고 국고 보유가 많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율이 자꾸 달러 재고는 줄어드니까 결국은 환율도 오르고. 그리고 이제 양극화는 점점 심해져. 이 민주주의 국가 체제라는 게 가장 나쁜 좋지 못한 단점이 양극화입니다. 갈라치기라고 한다는 얘기죠. 요즘에 증권도 증권 같은 경우에도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반도체만 많이 올랐다 뿐이지 다른 분야에는 9,000선, 7,000선으로 증권 지수는 높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반도체 빼면은 3,000, 4,000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증권 주식도 양극화로 간다는 것은 밸런스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언밸런스 주식 시장이 돼버렸다. 그것은 다음에 언밸런스는 곧 부작용을 낳는다. 우리가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에도 밸런스가 중요해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법, 사법, 행정 세 개가 밸런스가 딱 맞아서 민주주의가 형성되잖아요. 응? 국회, 그 다음에 법원, 행정이 힘이 비슷비슷해야 된다. 한쪽으로 그 밸런스가 맞아 안 해가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은 독재가 된다. 그래서 이게 3권 분립, 4권 분립, 5권 분립 이렇게 그 밸런스 장치 기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취지가 근본 처지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육법점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법고시 볼 때 소멸시효 제도라는 것도 그 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밸런스에 있습니다. 소멸시효 제도라는 게 없다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권리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소멸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 하면은 죽어야 이제 소멸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가 마비가 옵니다. 모든 사람의 권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행정 마비가 와요. 그거 어떻게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국가에서 다 처리할 수 없죠. 행정 마비가 오기 때문에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그 권리 건수를 개책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소멸시효 제도를 만든 근본 취지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언밸런스가 되면은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국가 체제도 민주주의 국가 체제는 곧 밸런스 정치 기관 제도입니다. 그게 이제 언밸런스가 되면은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독점 기업이 있잖아요. 독점 기업들이 많으면은 그 나라의 언밸런스 독점 기업이라는 게 언밸런스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 기업은 다 죽어가고 대형 기업들만 독점해서 살아남는다. 그거잖아요. 그럼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 제도도 언밸런스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밸런스가 복지 제도가 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그 국민건강보험료를 계속 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치과병원에 가서 치과만 치료를 받았지 큰 병이 걸려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료를 계속 냈지만은 혜택은 별로 받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큰 병원에 왔을 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병원 쇼핑을 하는 사람, 1년에 뭐 365일 거의 매일같이 병원에 다니면서 진료를 받는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담을 100% 시켜가지고 오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 100세까지 살면서 병원에 한번 가는 경우를 보지 못한다. 병원에 가는 건 이빨이 상해가서 이제 중지치료, 임플란트 치료 이런 것만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가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혜택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밸런스 국민의료 정책이다. 그 복지제도, 국민의료제도, 정치기관제도, 그 다음에 금융제도, 모든 사계의 그 제도라는 것은 밸런스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밸런스가. 한 군데로 치우치게 되면은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지금의 뭐, 이란하고 미국하고 지금의 협상이 잘 된다고 하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적정 인구 개체수,
유지 못해가지고 환경 파괴가 계속되는 되는 이상 불가능하다. 알력은 점점 생긴다. 알력이라는 것은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자에서 나온 얘기인데 수레바퀴가 가면서 삐끄덕삐끄덕 소리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자갈밭으로 가면. 그래서 이게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갈등이. 옛날에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어른들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가지가 많은 나무는 바람이 불지 않아도 그 가지 많은 나무의 그 잎은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이 인구가 가지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는 것은 가지가 많은 인구잖아. 인구가 이제 지구에 비해서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 잘 날이 없이 별의별 넘어 사건들이 다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일어난 것도 우리나라 그 선거 사상 처음입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 별천지, 벼루천지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 선거사항이나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됐습니다만, 내가 그 선거를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살았는데,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그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선거를 못했다.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선거를 못해가지고 참정권을 바로잡으려고 생계 유지를 하면서 피곤하게 그거 나와서 또 시위하고, 그러고 생계 유지도 지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1인당 5억씩 10억씩 주든지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안 그래? 지금 보니까 직장인들도 직장 다니고 퇴근해서 그 시위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생계를 포기하고 나와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방치할 수 있나요?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참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이게 하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그 발본이 어디서 생겼느냐? 결국은 인구 증가, 환경 파괴 때문에 인간들이 너무 과포화된 인구 증가가 되면은 갈등은 점점 생겨요. 사람이 많을수록 갈등이 심해요. 갈등이 점점 심해요. 지지고 볶고 한다는 얘기죠. 지지고 볶고 하면은 스트레스는 점점 심해요. 스트레스는 점점 심합니다. 점점 심하고 부정부패도 점점 심해질 수 없어요. 먹고 살라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고 하니까 바른 길로 빠져가지고 돈벌이 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다 보면은 별의별 짓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기가 점점 생기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0살 가까이 살면서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선거를 못했다 하는 거는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100살 가까이 살아서 알지만 제가 사는 동안에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고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점점 심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언밸런스가 점점 많이 생겨요. 앞으로 호르무즈 해결도 잘 안 됩니다. 이게 호르무즈 해역을 수수료를 받는다, 통행료를 받는다. 전 세계 그래야도 물가가 올라가지고 난리인데 거기에서 기름을 사올 때 통행료를 내고 사오면은 기름값도 올려야 되잖아요. 그 통행료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통행료를 국민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통행료를 일하는한테 주고 기름을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자도 물가가 올라서 죽겠는데 점점 물가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물가 올라가요. 기후가 파괴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 파괴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돌아가신다. 자연이 없으면 사람도 자연입니다. 자연은 돌아가신다. 돌아간다는 것은 지구가 이 세상에 처음에 탄생할 때, 인류가 이 세상에 처음에 유인원으로 탄생할 때 그 태초 시대로 돌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자연의 섭리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자연이 스스로 정화를 하고 개체수를 낮춰주고 파괴된 환경을 다시 환원해서 다시 환경이 복구되는 그런 자연 치유 현상입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라는 것은 환경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게 만드는 기본 원리가 자연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섭리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인위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하고 지금 미국하고 저희 협의가 잘 돼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해도 분쟁은 계속 가열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은 점점 생깁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갈등이 생겨요.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갈등이 점점 최고 극치로 도달하게 되면은 전 세계 국가들은 완전히 강도 범죄 국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전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면서 돌아가시게 된다. 그게 이제 자연 섭리에 의한 태초 시대로 회귀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인간은 정렬되고 새로운 생물체가 탄생하면서 지구상에 새로운 좋은 환경으로 되돌아가면서 인간 말고 새로운 생물이 탄생하면서 지구에서 생물체가 존재해서 다시 인류 말고도 동물체가 새로운 동물체가 태동하게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갈등이 심하면은 스트레스가 점점 갈등, 사람마다 점점 갈등이 생기잖아요. 스트레스 생기면은 정신병자 환자도 점점 생깁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스트레스가 곧 정신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요즘에 제가 교양학을 배우면서 이런 인간관계가 좋으면은 오래 산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사귀어라. 그거는 환경이 파괴가 안 되고 인구수가 적당한 인구 개체수가 있을 때 맞는 말이에요. 지금에는 하야당이 안 됩니다. 지금에는 인간관계라는 것은 인간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 인간관계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옛날의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교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가장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은,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가장 해롭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을 사귀면 서로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다 하잖아요. 옛날에 뭐 그 집 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안다. 이런 시대는 옛날에 좋은 인간관계 때에 참 좋은 뜻으로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그때의 인간관계의 그 본질적인 뜻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사람 사귀기가 무섭다 하는 이유가 지금이 바로 그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요즘에 그 범죄인들을 나중에 그 사기를 당한다든가, 뭐 범죄인들을 나중에 수사를 해서 그 범죄인을 찾아보면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타깃으로. 그렇게 나와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약점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게 뭐 돈이 많은지, 저기 뭐가 있는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돼. 그 사람의 내용이나 약점을 완전히 파고 알기 때문에 그 범죄인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 약점을 파고 들면서 범죄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 사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요즘에 그 카톡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은, 나도 그 친한 친구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좀 친구를 사귀려고 전화번호는 알죠. 근데 전화번호를 이제 카톡에다가 이제 전화번호를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친구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친구 추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왜 카톡에서 친구 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그 친구, 그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를 못하게 휴대폰에서, 그 제동을 걸어놨다 하더라고요. 그 카톡에서 내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를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친구 추가를 한다고 해도 아바타를 사진에도 올려놨어요. 요즘에는 자기 본 얼굴을 올려놓지도 않습니다. 하도 무서운 세상이라 그 사람을 사귄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카톡에 올리지 못하게 해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험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카톡에 전화번호는 알고 통화는 하는데, 카톡에다 올려가지고 좀 얼굴도 보고 사진도 보고 좀 친한 친구로 삼으려고 그 카톡에 등록을 하려고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되는 전화번호입니다. 이렇게 자꾸 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친구들 전화하니까 왜 안 되나, 카톡에 가입 안 했냐 얘기하니까, 아니야, 카톡에 내 전화번호를 등록하지 못하게 카톡에다가 해놨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나. 그러니 전화번호를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등록을 해가지고 골치 아프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친구 사귀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다. 그런 얘기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진짜 제가 경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양극화가 너무 심하잖아요. 요즘에 보면 그 하이닉스, 그 다음에 그 삼성 그 반도체 이런 데 취직하려고 난리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익금이 많이 이익금이 남겼을 때 사원한테 배당을 한다 해가지고 동탄의 그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 지역에 이제 반도체 지원들이 많이 사니까 동탄의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위화감을 느낀다. 아이고, 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 다니는 직원들은 행복하네. 그 텔레비 인터뷰도 나오더라고요. 빚이 있던 거 다 갖고, 지금의 돈은 많은데, 그동안에 돈 쓸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제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양극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죽겠는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이야 배당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비싼 아파트를 사?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 그 갈라치기 그 양극화가 심하게 되면은 지지율이 많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노인 기초연금도 살만한 사람은 주지 말고 아주 어려운 소득 하위 40%한테 몰아주자 하는 것도 그게 양극화예요. 복지 정책도 양극화를 너무 격화시키면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인연금을 지금 30만 원 받는데 만일에 소득 하위 70%를 주지 말고 40%만 주자. 그래가지고 30만 원 받던 40% 하위 사람을 60만 원이나 90만 원으로 주자. 그렇게 했을 때는 양극화가 더 심해집니다. 아니 30만 원 받던 게 60만 원, 90만 원 받는다고 해서 노인 빈곤이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30만 원 받으나 60만 원 받으나 90만 원 받으나 가난한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지 정책에서도 너무 그 양극으로 가게 되면은 별로 효과도 없으면서 국민들이 위화감을 느낀다. 아주 좀 노인들 중에도 부동산이 12억, 17억짜리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선택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은 보편적인 그 복지 혜택이라는 것이 곧 밸런스 복지 정책이에요. 보편적으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편중 복지 정책은 곧 언밸런스 복지 정책이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